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지식 탐사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경제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들어는 봤지만 아마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한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기업은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지구상 모든 나라의 GDP보다 큰 액수입니다. 이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S&P 500 기업 중 496개 기업의 최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걸쳐 총 21조 달러, 약 2경 8천조 원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 기업을 고용하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스스로가 시장의 선수이면서 동시에 심판이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블랙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퇴직연금 펀드에 가입했다면 당신의 주식 의결권은 당신이 아닌 블랙록이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것뿐입니다. 주식 자체를 소유하고 기업의 이사회 선임, 합병 승인 등 미국 경제 전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장 구조입니다. 1988년 블랙록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블랙록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은행보다, 과거의 그 어떤 독점 기업보다 더 강력합니다. 블랙록은 단순히 돈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그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곧 권력입니다. 지금부터 블랙록이 어떻게 5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시장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힘이 과거 스탠더드 오일이나 JP모건이 독점보다 더 위험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기관에 이토록 막대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모든 주요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하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관리하며 한 명의 CEO가 선출된 공직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유시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융과두제, 즉 소수의 금융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블랙록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과두 지배자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블랙록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랙록을 은행으로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블랙록은 자산 운용사입니다.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대학기금, 그리고 ETF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과 같은 다른 주체들의 돈을 대신 관리해줍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블랙록에 돈을 맡기면 블랙록은 상품에 따라 0.03%에서 2%의 수수료를 받고 각 고객의 전략에 맞춰 돈을 투자합니다. 그 규모를 한번 보시죠. 2024년 기준 블랙록이 운용하는 자산은 10조 달러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4조 3천억 달러에서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10조 달러라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는 일본, 독일, 영국 세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미국 전체 GDP의 4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단 하나의 회사가 미국 전체 경제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혼자가 아닙니다. 뱅가드는 8조 달러,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4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이 세 회사를 합치면 총 22조 달러, 미국 GDP의 약 90%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블랙록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재벌 구조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소수의 거대 기업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지배 방식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재벌이 특정 산업 분야를 수직적으로 지배한다면 블랙록은 모든 산업을 수평적으로 소유권을 통해 지배합니다. 어쩌면 더 보이지 않고 더 거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역사는 1988년 레리 핑크와 7명의 파트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핑크는 원래 채권 트레이더였지만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잘못 투자하여 회사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로부터 결정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가 전부라는 것이었죠. 누구보다 리스크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다면 모두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핑크와 파트너들은 알라딘이라는 전설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훗날 블랙록의 비밀 병기가 됩니다. 초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만 운용하던 블랙록은 2009년 세계 최대 ETF 플랫폼인 아이세어즈를 인수하며 전환점을 맞습니다. 갑자기 블랙록은 수백만 개인 투자자들의 돈까지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의결권 행사나 지배구조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의결권은 모두 블랙록이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블랙록은 미국 경제 전체에 걸쳐 막강한 투표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 블랙록이 과거의 독점 기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에 더 위험한지 세 가지 역사적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입니다. 1904년 정점에 달했을 때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석유 정제의 91%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수평적, 수직적 독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석유라는 단 하나의 산업을 지배했습니다. 반면 블랙록은 모든 산업에 걸친 소유권을 지배합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독점은 눈에 보였고 결국 법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독점은 분산 투자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위장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회사가 모든 회사의 지분을 7%씩 소유하는 것을 막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록의 천재성입니다. 자산 운용이라는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독점인 것입니다. 둘째, JP 모건이 금융 트러스트입니다. JP 모건은 이른바 문어발식 경영, 즉 임원 겸임 제도를 통해 철강, 철도, 통신 등 수많은 기업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했기에 정치적으로 취약했고 결국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블랙록은 이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레리 핑크는 기업 이사회에 직접 앉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대리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통제력은 동일하지만 법적인 구조는 총알도 뚫지 못할 만큼 견고합니다. 셋째, 독일의 화학 카르텔이었던 이게 파르벤입니다.
이 기업은 나치 정권에 협력하며 부상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독점 기업은 단순히 시장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바꾸고 심지어 끔찍한 비극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블랙록은 이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이고 전 지구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블랙록은 전직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블랙록 출신 인사들은 백악관과 재무부의 고위직으로 진출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외국 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에 이토록 깊숙이 관여한다는 사실은 더욱 섬뜩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시장을 통제하는 5가지 핵심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모든 산업에 걸친 집중된 소유권입니다. 블랙록은 S&P 500 기업 중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최대 주주 또는 2대 주주입니다. 기술 분야를 볼까요? 애플 지분 6, 8%,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7, 1%, 금융 분야는요? JP모건 체이스 6, 8%, 뱅크 오브 아메리카 7, 3%, 에너지, 제약, 소비재 등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블랙록은 모든 주요 기업의 지분을 6%에서 8%가량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한 산업 내의 모든 경쟁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경쟁을 통해 한 기업이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누가 이기든 자신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은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이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보다 다 함께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산업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블랙록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공동소유 구조 때문에 미국 항공권 가격이 실제보다 3%에서 7% 더 비싸다고 분석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동안 주주들은 경쟁 감소로 인한 이익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인을 통한 독점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의결권 대리 행사와 기업 지배구조 통제입니다. 당신이 ETF나 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때 의결권은 당신이 아닌 펀드 매니저, 즉 블랙록이 행사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블랙록은 전 세계만 6,000개가 넘는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원 보수, 이사회 선임, 기업 전략, 환경 및 사회정책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2021년 석유 대기업 엑손모빌에서 있었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 0.02%의 지분을 가진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이사, 후보 3명을 추천했습니다. 엑손모빌 경영진은 결사 반대했지만 7% 지분을 가진 블랙록이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주자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승리했고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록의 힘입니다. 일상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누가 회사를 이끌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레리 핑크 CEO는 매년 CEO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통해 자신의 정책적 견해를 관철시킵니다. 그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편지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10조 달러의 의결권이 뒷받침하는 사실상의 지시입니다. 한 개인의 신념이 민주적 절차 없이 미국 전역의 기업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두정치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알라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블랙록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입니다.
알라딘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입니다. 블랙록이 직접 운용하는 10조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 보험사 등 200개가 넘는 기관 고객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총 21조 달러, 전 세계 금융자산의 약 10%가 알라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알라딘은 단순히 리스크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매수와 매도를 추천합니다. 수백 개의 기관이 동시에 알라딘의 추천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자체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됩니다. 만약 알라딘의 알고리즘에 버그가 생기거나 리스크 모델이 잘못된다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는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알라딘을 통해 블랙록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자금 흐름과 리스크 분포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내부자 정보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정부 계약과 회전문 인사입니다. 블랙록은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블랙록 출신 인사들은 재무부, 연준, 백악관의 고위직으로 가고 정부 관료들은 퇴임 후 블랙록으로 갑니다. 이러한 회전문 인사는 정부 정책이 블랙록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듭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연준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블랙록을 고용했습니다. 블랙록은 연준의 돈으로 자사의 ETF를 포함한 자산들을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선수와 심판을 겸한 것입니다. 규제기관이 가장 큰 시장 참여자를 고용하여 시장을 구제하는 것, 이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될 심각한 이의 상충입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정보 비대칭성과 데이터 지배력입니다. 알라딘 시스템, 10조 달러의 직접 투자 자산, 그리고 정치적 인맥을 통해 블랙록은 아마도 국가정보기관을 제외하고 그 어떤 기관보다도 시장과 경제 동향에 대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시장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우위는 곧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이 5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어 전례 없는 시장 통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은 바로 순환 소유 구조입니다. 블랙록은 상장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블랙록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뱅가드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바로 블랙록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 세 회사는 서로가 서로의 최대 주주이며 동시에 S&P 500의 모든 기업 지분을 평균 20%가량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입니다. 20세기의 독점은 한 회사가 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었지만 21세기의 독점은 세 회사가 모든 것을 20%씩 소유하고 서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똑같이 경쟁을 억제하고 가격을 올리지만 어떤 단일 기업도 과반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레리 핑크와 블랙록의 주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도 시장 상승의 혜택을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더 큰 것을 잃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투자는 블랙록에게 의결권을 넘겨주어 시장의 경쟁을 없애는 데 기여합니다. 당신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항공권, 의약품, 은행 서비스 등 모든 것에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로서 손해를 봅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머지 모두입니다.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상실한 소액 투자자들,
공동 소유 구조로 인해 더 비싼 값을 치르는 소비자들, 임금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노동자들, 그리고 소수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게 되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경쟁과 혁신이 사라진 시장은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 기업을 위한 기업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률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돈이 액티브 펀드에서 패시브 인덱스 펀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릴수록 블랙록의 힘은 더 커지고 커진 힘은 경쟁을 더욱 억제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높여 더 많은 돈을 인덱스 펀드로 끌어들입니다. 이 피드백 고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여 블랙록의 독점이 주는 수익을 함께 누리는 길입니다. 둘째,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거부하고 개별 주식을 고르거나 공동 소유에 가담하지 않는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을 요구하고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개인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규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블랙록은 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이고 심지어 권장되는 시스템 내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장려된 인덱스 투자가 결국 과두제를 낳는 시스템, 수동적인 자산 관리가 능동적인 권력의 집중을 낳는 시스템, 하나의 자산을 91%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모든 자산을 7%씩 소유하는 것은 합법인 시스템, 법이 현실의 구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8년 존재하지도 않았던 회사가 오늘날 10조 달러를 운용합니다. 10년 뒤에는 20조 달러를 운용할지도 모릅니다. 그 규모가 되면 블랙록은 단순히 가장 큰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권력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정부나 제국보다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국은 영토와 사람을 지배했지만 블랙록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인 소유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블랙록이 강력한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그 힘이 과연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일 때, 하나의 인공지능이 세계 금융의 뇌 역할을 할 때, 한 CEO의 연례 서한이 미국 전체의 기업 정책을 좌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록이 건설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실체를 보고 나면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